당신은 가족들 사이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의사 언니에게 수억 원의 아파트를 사주며 웃는 부모님 곁에서 저는 그저 과일을 깎고 남은 쓰레기를 치우는 둘째 딸일 뿐이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견딜 수 있었어요. 단 한 사람, 저를 사람으로 봐주던 할아버지가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마지막조차 제게서 뺏어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임종도, 마지막 인사도, 장례식 날짜까지 속여가며 저를 철저히 고립시켰죠. 언니 서연이가 비웃으며 던진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지안아, 너는 바쁘잖아. 할아버지도 내가 안 오길 바라셨을 거야.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언니와 제 손을 잡으며 애원하는 부모님을 봅니다. 파산 위기에 처해 길바닥에 나앉게 된 그들이 이제야 제가 가진 힘이 보이려나 봅니다. 이제 와서 제가 보이시나요? 그때 당신들이 버렸던 그 투명인간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밀려났던 한 여자가 어떻게 거대한 왕관을 쓰고 돌아가 자신을 버린 이들의 세상을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명절날 저녁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아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순간 거실로 밀려오는 냄새들을 맡습니다. 갈비찜의 진한 육향과 달큰한 간장 냄새, 그리고 갓 부쳐낸 전의 고소한 기름기가 공기 중에 엉겨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기억이 아닌 냄새로서만 남은 명절들이었지요. 친척들의 웃음소리와 손님을 맞이하는 어머니의 높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환대의 끝에는 지안이 아닌 이미 거실 중앙에서 환하게 빛나는 언니 서연이 있었습니다. 서연아, 왔구나. 어머, 피부 좋아진 것 좀 봐라. 어머니의 눈은 서연의 얼굴 위에서 오래도록 머뭅니다. 서연은 특유의 단정한 미소를 지으며 부모님 곁에 자연스럽게 앉습니다. 의사로서의 첫 해를 보내고 돌아온 그녀는 이 집안의 가장 완벽한 트로피였습니다. 지아는 그 옆에 빈자리에 앉아 아무도 자신을 눈치채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아는 자신이 반드시 몇 초 뒤에야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침묵 사이의 대화는 이미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지안의 이름은 김지안이었습니다. 둘째로 태어난 탓에 어린 시절부터 비교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항상 빛의 중심에 있었고 지아는 그 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어린 지아는 그 이유를 자신이 좀 더 작은 목소리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그 이유는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서연은 부모님이 원하는 성적을 가져왔고 부모님은 그것을 칭송했습니다. 서연은 의사시험을 통과했고 부모님은 그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연은 강남의 아파트를 원했고 부모님은 그것을 약속하려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부모님의 욕망이 서연이라는 인물과 늘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지아는 늘 그 방향의 밖에 서 있었습니다. 지아는 대학원에서 식물병리학과 데이터 농업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식물의 생장 패턴을 수치로 분석하고 그 안에서 기후 변화의 신호를 읽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지아는 이 일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새벽 2시 텅 빈 실험실에서 모니터 위로 흐르는 연록색 그래프를 바라볼 때 지아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식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작은 보살핌에도 정직한 수치로 응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지안의 연구는 그저 돈 안 되는 흙장난에 불과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가족들이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연아, 이번에 강남 쪽에 괜찮은 오피스텔 매물이 나왔더구나. 서연은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중도금은 우리가 보태주마. 30 전에 내 명의로 된 집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수억 원의 가치를 건네는 말치고는 너무나 평온한 어조였습니다. 서연은 수줍은 듯 고마운 표정으로 화답했고 곁에 있던 친척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축하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지아는 그 소란스러운 틈에서 찬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얼음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 안의 갈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주방으로 가려던 어머니가 지안의 곁을 지나쳤습니다. 어머니의 발걸음은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지안아, 너는 워낙 혼자서도 잘하잖니.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잘 살 거라 믿는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주방으로 사라졌고 지아는 홀로 남겨진 기분으로 소파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 속에는 단단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로 포장된 명백한 방관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강남의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버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화려한 불빛들이 지안의 무표정한 얼굴 위로 흘러갔습니다. 지안은 문득 실험실의 식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아주 미세한 수분의 변화조차 정확하게 그래프에 기록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지안이 느낀 이 지독한 투명함은 그 어디에도 기록될 곳이 없었습니다. 지안은 코트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실험실 서버에서 온 알림이었습니다. 오전 3시 15분 처리 완료. 시뮬레이션 결과값이 예상 범위를 상회함. 지아는 작은 화면 속의 숫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버스 안에서 휴대폰의 푸른 빛만이 지안의 눈동자를 비췄습니다. 강남의 밤은 차갑고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빛의 제국 안에서 지아는 오늘 다시 한번 완벽하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직은 침묵해야 할 때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 안에서 반짝이는 데이터 수치들은 머지않아 일어날 거대한 균열을 조용히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지안의 무관심 속에서도 소리 없이 흘러갔습니다. 명절날 거실을 가득 채웠던 그 소란스러운 웃음소리들은 지안의 일상에서 가장 먼저 휘발되었습니다. 지안은 다시 실험실의 좁은 창을 통해 변하는 하늘을 보며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돌 하나가 얹혀 있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이 집안에서 지안을 투명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거칠지만 따뜻한 음성은 지안에게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지안의 복잡한 식물 데이터 이야기를 들으며 늘 우리 강아지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공부를 하는구나라며 껄껄 웃으셨지요. 그런데 2달 전부터 그 통화가 끊겼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 옆에 숫자 1은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막연히 할아버지의 기력이 쇠하셨거나 스마트폰 조작이 서툴러 답을 못하시는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 믿음은 지안이 연구에 몰두하게 만드는 방어기제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지안이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리고 가장 잔인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지안은
우연히 거실 카운터 위에 놓인 어머니의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화면이 켜지며 카카오톡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지요. 지안의 시선이 멈춘 곳은 가족단체 채팅방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서연 엄마, 할아버지 기제사 음식은 작년이랑 똑같이 준비하면 될까요? 기제사. 그것은 이미 세상을 떠난 이를 기리는 날을 의미했습니다. 지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방에서 과일을 깎던 어머니가 지안의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늘 날씨를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말이지요. 엄마,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예요? 지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무심하게 사과 한 조각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아, 말 안 했었니? 지난달에 가셨다. 너 그때 마침 중요한 실험이 있다고 밤새만다길래 서연이가 방해하지 말자고 해서 연락 안 했어. 장례는 조용히 잘 치렀으니까 걱정 마라. 지아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해하지 말자는 그 부드러운 배려의 말이 지안의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분이 흙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길에도 지아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지아는 그 길로 짐을 챙겨 할아버지의 시골 저택이 있는 충남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버스가 달리는 내내 지아는 창문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을 통해 전해지는 진동이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가족들은 지안을 배려했다 말하지만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지워버림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에게 지안은 중요한 일을 알려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어둠이 짙게 깔린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대문 앞에 서자 할아버지의 채취가 섞인 낡은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홀로 남은 할머니가 툇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지안을 발견한 할머니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안아, 내가 어째 이제야 오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안은 할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안은 할머니를 통해 더 시퍼런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부터 지안을 간절히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곁을 지키던 서연에게 지안의 번호를 묻고 또 물으셨지요. 할아버지가 내게 꼭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어. 서연이가 내 번호를 눌러서 할아버지 귀에 대줬는데 계속 통화 중이거나 연결이 안 된다고만 하더구나. 할아버지는 내가 정말 많이 바쁜 줄로만 알고 눈을 감으셨어. 지아는 자신의 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서연에게 온 연락은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서연이 할아버지에게 보여준 번호는 지안의 진짜 번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지안의 존재를 지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마저 가로챈 셈이었습니다. 지안은 서연이 보냈던 과거의 메시지를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장례식은 이번 주 토요일에 친척들끼리만 작게 하기로 했어. 하지만 실제 장례식은 그보다 이틀 앞선 목요일에 이미 끝난 뒤였습니다. 지아는 방 안의 낡은 괴종시계 소리를 들으며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서연의 치밀한 배신과 부모님의 묵인. 그들은 지안을 단순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안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조각들을 하나씩 도려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토록 철저하게 지안을 막아선 이유가 무엇일지 지안은 깊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기심일까요? 아니면 할아버지가 남긴 무언가에 대한 탐욕일까요? 밤 공기는 차가웠고 지안의 심장은 그보다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지안은 자리에서 일어나 할아버지가 평소 아끼시던 서재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지안아. 뿌리가 튼튼해야 꽃이 피는 법이지. 지안은 서재 책상 구석에 놓인 낡은 수첩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지안에게만 보여주려 했던 은밀한 기록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안은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설계한 투명한 감옥에서 나가야 할 때였습니다. 지안은 서연의 메시지를 삭제하고 자신의 번호 저장 목록에서 부모님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전하려 했던 그 진실을 찾아내어 이 가짜 평화를 무너뜨리기로 말이지요. 새벽이 올 무렵 지아는 서재 창밖으로 보이는 마른 대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흙 밑에서 묵묵히 기회를 기다리는 씨앗처럼 자신도 이제 자신만의 싸움을 시작해야겠다고. 2주 뒤로 예정된 유언장 공개 날 지아는 더 이상 과일을 깎던 이름 없는 둘째 딸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안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서늘한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시골 저택에서 돌아온 뒤 지아는 이전과 다른 시간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실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무심한 대화는 지안의 귓가에서 부서져 흩어졌습니다. 지안은 밤마다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가져온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종묘 회사의 뒷모습과 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던 시크릿 스마트팜 연구소의 좌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언장 공개 날이 밝았습니다. 장소는 강남 테헤란로의 한 고층 빌딩에 위치한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지아는 평소 입지 않던 짙은 감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더 이상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롭게 세운 깃과 단단히 묶은 머리카락이 지안의 각오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법무법인의 회의실은 지나칠 정도로 깔끔하고 차가웠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강남의 빌딩 숲이 보였지만 실내의 공기는 냉방 장치 소리만이 낮게 깔려 적막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상석에 앉아 있었고 서연은 그 옆에서 단정한 자세로 서류 가방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은근한 기대와 승리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가볍게 목례만 할 뿐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지금부터 고 김무열 회장님의 유언 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처음 낭독된 내용은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종묘 회사의 일부 지분과 현금 자산은 부모님에게 그리고 서연에게는 강남의 빌딩 부지와 개원 자금이 상속되었습니다. 서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모님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안의 이름은 아직 불리지 않았습니다. 공간의 긴장이 느슨해지려던 찰나 변호사가 서류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의 손길이 조금 더 신중해졌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첨부된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의 미소가 멈췄습니다. 변호사는 할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음성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지안이 기억하던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가족들이 기대하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내 손녀 서연이에게 묻고 싶구나. 내가 내게 알려준 지안이의 번호는 대체 누구의 것이었느냐?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셨습니다. 부모님은 당황한 듯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하게 이어졌습니다.
지안이는 내가 평생 꿈꿔온 농업의 미래를 이해한 유일한 아이였다. 사람들은 지안이의 연구를 흙장난이라 비웃었지만 나는 그 아이의 눈에서 세상을 바꿀 빛을 보았지. 할아버지는 서연과 부모님이 저지른 기만과 소외를 이미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음성 메시지는 일종의 선고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종묘 회사의 핵심 특허권 전체와 그 누구도 존재를 몰랐던 시크릿 스마트팜 연구소의 모든 소유권을 김지안에게 상속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것은 서연이 받은 강남의 땅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조원 가치의 미래 자산이었습니다. 지안아, 너는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다. 너만의 숲을 일궈내거라. 녹음이 끝나고 회의실에는 지독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안은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밑바닥에서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눈을 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효예요. 할아버지가 치매 기운이 있으셨던 게 분명해요. 서연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하며 지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안아,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니? 너 할아버지랑 따로 무슨 약속이라도 한 거야? 하지만 지안은 어머니의 손을 가볍게 뿌리쳤습니다. 지안은 변호사가 건네는 상속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만년필 촉이 종이 위를 지나가는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서명을 마친 지안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제 그녀의 목표는 명확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했던 이들이 결코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나서는 지안의 등 뒤로 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의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지안의 구두 소리가 당당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지안은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 갈구했던 존재의 증명이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법무법인을 나서는 지안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본 것은 단순한 패배감이 아니라 도끼 어린 집착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는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은 이전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잔혹할 것임을 지안은 직감했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부는 바람이 차가웠지만 지안은 그 바람 속에서 흙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녀가 읽어야 할 진정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강남의 야경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야경을 바라보는 위치는 달라졌습니다. 루트루트의 본사 사무실. 지안은 할아버지가 남긴 스마트팜 연구소를 기반으로 3년 만에 세계적인 농업 데이터 기업을 일궈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수조원의 가치를 지닌 특허 서류와 글로벌 기업들의 협력 제안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친 구두 소리와 비서의 당황한 목소리. 대표님, 예약이 안 되어 있으셔서.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것은 부모님과 서연이었습니다. 3년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의 단정했던 베이지색 정장은 곳곳이 구겨져 있었고 어머니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피로와 초조함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깨를 늘어뜨린 채 지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지안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안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만년필이 종이 위를 구르는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지안아, 우리가 큰 실수를 했다. 아버지가 한 발짝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개원한 병원이 무리한 투자로 파산 위기야. 집까지 압류당하게 생겼어. 지아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때 도끼로 가득했던 서연의 눈동자는 이제 비루한 욕망과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씀인가요? 그래, 지아나. 너는 지금 이렇게 성공했잖니. 할아버지가 남겨준 유산 조금만. 아니, 그 특허권 하나만 담보로 잡아줘도 우리 살 수 있어. 어머니가 지안의 손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지안은 차갑게 그 손을 피했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유산요? 이제 와서 그게 보이시나요? 지안아. 서연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린 가족이야. 내가 힘들 때 누가 내 대학원 등록금 내줬는데. 지아는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족? 지아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가져왔던 그 수첩이었습니다. 언니, 이거 기억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내게 보내려다 언니가 가로챈 편지들의 복사본이야. 할머니가 보관하고 계셨지.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단순히 번호만 가로챈 게 아니었지. 할아버지가 내게 연구 자금을 미리 지원해 주려 하셨을 때 언니는 내가 도박에 빠졌다고 거짓말했어.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새벽까지 실험실에서 밤을 지새울 때 돈 안 되는 흑장난이라며 제 연락처를 스팸 차단하셨던 건 누구였죠?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거대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투명인간처럼 거실 구석에서 찬물을 마시고 있을 때 그때 당신들은 강남 아파트 중도금을 얘기하며 웃고 있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기억이나 하세요? 그땐 내가 워낙 말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변명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제 말을 듣지 않았던 거겠죠. 지안의 외침이 방안을 때렸습니다. 처음으로 터져나온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저는 당신들에게 딸도 동생도 아니었어요. 서연 언니의 빛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일 뿐이었죠. 그런데 이제 배경이 왕관을 쓰니까 그 보석이 탐나서 다시 찾아오신 건가요? 서연은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차마 지안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가주세요. 지안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지안아, 제발 한 번만. 비서실에 말해서 보안 요원 부르기 전에 나가세요. 다시는 제 회사에, 제 인생에 발 들이지 마세요. 세 사람이 나간 뒤 지아는 떨리는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독한 허무함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불빛들. 이제 그녀는 그 빛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스스로가 이미 거대한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뿌리를 통째로 뽑아내버린 뒤의 감각은 생각보다 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였습니다. 완벽한 성공과 완벽한 고독. 그것이 지안이 쓴 왕관의 무게였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정적은 생각보다 깊고 고요했습니다. 가족들이 루트 본사를 떠나고 다시 수차례의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강남의 마천루 위에 서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차 땅으로 더 낮은 곳으로 침잠하고 있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마주한 것은 화려한 축배가 아니라 자신이 지켜온 신념의 무게를
되새기는 고독한 성찰이었지요. 지아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증명하기 위해 밤을 지새우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상은 그녀의 이름을 농업의 혁명가로 기록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증오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서늘한 허무였습니다. 복수는 달콤할 줄 알았으나 막상 마주한 끝은 잘려나간 뿌리처럼 아리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지아는 번잡한 서울의 업무를 뒤로하고 다시 시골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그 작은 저택과 온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곳에서 비로소 숨을 쉬었습니다. 최첨단 유리 온실 안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은 지안에게 성공의 수치가 아닌 생명 그 자체의 경이로움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연구소 앞마당에 낯선 그림자 하나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지아는 온실 안에서 흙을 고르다 멈춰 섰습니다. 문가에 서 있는 것은 서연이었습니다. 3년 전 본사에서 울부짖던 도끼 어린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수척한 얼굴에 해진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의사 가운도 강남 아파트의 꿈도 모두 잃어버린 채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물이 끊겨 시들어가는 초목 같았습니다.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안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수십 년간 쌓여온 오해와 배신, 그리고 혈육이라는 끊어낼 수 없는 실가닥이 엉켜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서연이 지안에게 썼던, 하지만 끝내 보내지 못했던 짧은 편지였습니다. 지안아, 미안해. 서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용서를 구하는 비굴함보다 자신의 삶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깨달은 자의 처절한 참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보였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짓밟았던 동생의 그림자가 사실은 이 가족을 지탱하던 가장 따뜻한 빛이었다는 것을요. 지아는 그 편지를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연의 거칠어진 손마디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지아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가해자의 무릎을 꿇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남은 원망의 뿌리를 스스로 뽑아내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지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여기서 일하세요. 돈을 줄 수는 없지만 흙을 만지는 법은 가르쳐 줄게요. 다음 날부터 서연은 연구소 뒤편의 거친 밭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때 메스를 잡았던 정교한 손은 이제 잡초를 뽑고 걸음을 섞는 투박한 손이 되었습니다. 지아는 멀리서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이 뽑아내는 것은 잡초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녀의 내면에 깊이 박혀있던 허영과 시기심, 그 모든 독소들이 땀방울과 함께 땅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지안의 마음에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안다. 할아버지가 왜 이 거대한 유산을 자신에게 남기셨는지. 그것은 단순히 서연에게 복수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소임을 다하는 뿌리 같은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구원한다는 진리를 지안이 지켜내길 바라셨던 것이지요. 어느덧 저녁 노을이 연구소 온실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지안은 온실 안에서 활짝 핀 꽃 한 송이를 만졌습니다. 꽃은 화려하게 피어 자신을 뽐내지만 그 아름다움을 위해 뿌리는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투쟁합니다. 지아는 이제 자신을 투명인간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뿌리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지탱하는 존재. 지아는 온실 문을 열고 밭에서 일하는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이 흙 묻은 손을 닦으며
지안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더 이상의 원망은 없었습니다. 지안은 서연이 읽어놓은 바 뒤에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셨던 종자를 건넸습니다. 함께 심어요. 내년 봄에는 정말 예쁜 꽃이 필 거예요. 지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증오를 이겨낸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꽃은 지지만 뿌리는 남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다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합니다. 지안의 인생도 그리고 상처 입었던 서연의 인생도 이제야 비로소 진짜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스름이 깔린 연구소 위로 별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지안은 밤하늘을 보며 할아버지에게 조용히 은조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정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 땅의 모든 뿌리와 연결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바람이 불어와 지안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흙의 냄새와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그 밤, 지안은 처음으로 단잠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막 돋아나는 새순처럼 새로운 시작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용기가 필요한 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응원하고 함께 힘이 되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여러분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도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